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자기네 복지 향상됐다는 걸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한 40년 만에 새로운 교육제도를 내는 거거든요. 새로운 교육제도? 네, 새로운 교육제도. 강연재강이 아까 그거 아닌가? 김정은 암살시도? 아니요, 그거 말고요. 김정은 암살시계도 준비했는데 강연재강을 넘기려다가 여성이 체포가 됐대요. 그럼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기업, 북한 사람 11명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할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받아서 성혜가. 네. 준비, 시작.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점을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아베 일본 총리 말고는 지금 시진핑 주석과 최초로 만나는 격이겠죠. 아마 우리 대통령도 정상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벌써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그 정상회담의 기본 아젠다는 의제는 아마 북한 핵 문제가 될 것이다. 당연히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강한 그 억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얼마나 호응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원래 시진핑 주석은 말로는 북핵 불용, 절대 북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행동에 있어서는 이게 오리무중, 횡설수설, 그냥 어리둥절, 그냥 묵인해오다시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적어도 대아시아 전략에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오바마 정부 때는 그 중국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입장이 통했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은 절대로 북핵은 안 된다, 이런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양국 정상 간의 이런 의견이 어떻게 충돌할지 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상당히 궁금증이 큰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우리가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경고성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또 북한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안 하면 중국을 배제하고서라도 단독적으로도 북핵에 대해 대응하겠다라는 강경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거 오바마 정권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그야말로 중국 당신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이런 단호한 트럼프 정권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협력 안 했을 경우 중국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북한과 관계하는 제3국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 제재를 또 실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마 과거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중국이 북핵 말하자면 불용 억제에 대해서 육자 회담 재개니 뭐이니 이런 횡설수설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던 시대는 지났고, 뭔가 오바마 정부의 그 요구 옵션에 맞추어서 자신들도 이게 동참하지 않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중국에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불이익, 이걸 아마 지금 계산하고 있겠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그걸 어떻게 절충할지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대북 문제 해결을 중국과 혹은 미국 단독으로라도 확실하게 하겠다. 이 말은 4월 6일, 7일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 아니냐. 이런 그렇죠. 분석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그 플로리다 장소도 이제 플로리다면 미국 동쪽의 그 남쪽 지방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거 우즈의 자택이 있고 타이거 우즈가 경기하는 골프장이 대단히 많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주어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벌써부터 세계 언론이 아주 뜨겁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요. 뭐 골프 회동을 할 것인가. 트럼프는 골프를 좋아하는데 과연 시진핑 주석이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중국의 북핵 제재에 대한 뭔가 강한 날카로운 이런 그 대응책을 유대해 내려는 그런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과거처럼 그렇게 띠띠미직하게 북한의 핵무기 억제에 대해서 나온다면 아마 트럼프 정부는 그 다음으로서는 독자적인 행보로서 북핵 제재에 돌입한다. 이렇게 볼 때 4월 6, 7일 미중 정상회담은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 열리고 또 지금 북한이 뭐 소위 4.15 그 태양절 4월 25일 북한군 창설 85주년 여기에서 지금 뭐 ICBM을 쏜다. 핵무기를 쏜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핵무기 실험을 한다. 이런 협박 상황에서 이 회담이 열린다는 데로부터 아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뭔가 갈림길이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점점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사드 보복을 하지 말라며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는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경기의 규칙을 바꿀 만큼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그 사드가 왜 들어오는 겁니까? 바로 북한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사드가 들어오는 겁니다. 애당초 북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사드는 여전히 텍사스나 괌에나 머물러 있어야 할 무기인데 이게 서울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그걸 한반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이 과거 한 20여 년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뭔가 성실한 자세로 억제해 왔다면은 사드 얘기는 거론조차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렇게 강한 그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국이 당신네가 지금 도대체 사드의 배치 원인이 뭔지나 알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한다는 데로부터 아마 이 외교위원장이 미국 아시아 뭐 전 세계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당신네가 지금 뭔가 방향을 상실하고 사드 배치나 이런 데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그런 뭔가 방해 정책을 쓸 경우 우리도 카드가 있다. 즉 미국의 이제 재무성은 뭔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중국이 국제무역이나 금융거래에 대해서 강하게 태클을 걸 수 있는 그런 그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걸 안다면은 지금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사드 보복하는 이런 무모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최근에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은 그 사드 배치에 부지를 내준 롯데그룹 측에서 굉장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뭐 열린 그런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그 영업이 정지됐다고 하는데요. 경제 손실은 무려 2천억 원 가량 된다고 하는데 이번 미 하원의 발언이 좀 더 그 조치를 해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중국은 지금 뭐 자간 우리 그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에서 그 사드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그것을 민간 경제 이런 분야에까지 지금 그 보복을 하는 그런 아주 그 저열한 이것은 전혀 그 외교 정책과 어떤 호혜의 원칙에서 볼 때 있어서는 안 되는 후진국 외교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롯데마트가 이제 중국에 각지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거기서 불매운동, 심지어 뭐 그 매점을 파괴한다든지 거기 가서 훔쳐간다든지 이런 아주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제적인 룰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대한반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책을 쓰라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여러 참 그 강대국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베이징에 가서 그들의 인민해방군 또 건국 기념일을 그렇게 성대하게 기념하도록 도와줬는데 중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태도들은 과연 중국의 문화와 문명의 수준이 어디 와 있는가 이걸 스스로 국제사회에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기업과 북한 11명을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북한만 정조준한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세계 언론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수라고 평가합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개의 기업, 백설무역 또 11명의 기업인 금융인들을 제재했는데 이 11명 중에 무려 5명이 중국 내에서 금융이나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인이고 또 러시아 3명, 베트남 1명, 쿠바 1명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누차 말씀드린 세컨더리 보이콧의 일종의 이제 개막 커튼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기업인들이 특히 이제 백설무역인 경우 주로 중국에 무연탄을 수출하고 또 금속 분야, 이 핵 개발에 필요한 알루미늄이나 이런 히토류 금속들을 수입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번에 딱 지목해서 제재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과 중국 간의 검은 흑막적인 이런 무역거래, 핵개발, 그 외에 뭐 대량 살상 무기 개발, ICBM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또 심지어는 뭐 SLBM과 같은 잠수함 로켓 발사, 신소재 이런 게 다 중국을 통해서 암암리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재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결국 과거 미국이 어떤 황병서나 무슨 최용해나 심지어는 김여정까지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까지도 고위층 위주로 제재했던 것을 이제 뭔가 실무자들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지다. 이런 데로부터 아래, 위에, 중간, 좌우를 다 발목을 묶어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상당히 진화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북한은행의 국제금융 거래망 퇴출 조치를 취한 이후에 북한의 기업들이 중국의 소규모 은행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이것마저 끊어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한 겁니다. 테러 지정국 재지정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뭔가 외교 당국자끼리 협의를 통해서 김정남 암살을 좀 두리뭉술하게 넘기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은 1998년 김연에 의한 칼기 폭파 직후 나왔던 이제 말씀하신 그 테러 지원국 이것이 분명히 이번에 재지정돼야 이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이 좀 우유부단한 행동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에 북한 기업과 기업인들을 아주 이렇게 밑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서막은 아닌가 그렇게도 분명히 냄새가 나고 있고 또 미국은 그렇게 끌어가야만 되고 그래야 북한이 테러가 중지가 되지 가만 놔두면 이번 김정남 암살에 이어서 북한은 또다시 김한솔 암살이라든지 계속 그와 같은 테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성혜 기자, 네.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작년에 북한 내에서 김정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하죠. 네, 작년에 그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그 암살 이유가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대학 진학에 실패한 청년이 폭탄을 구입해서 그거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강산에서 얻어서 고기를 잡는다라고 얻어서 그걸 원래 그 1호 열차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과연 대학교 진학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폭탄까지 설치하고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깊은 내막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동은 즉흥적인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뭔가 깊은 반체제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죠. 또 이 사람 한 사람만 드러났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수천 수만 명도 더 될 수 있다. 다만 그 공포 정치의 어떤 그 폭압 때문에 지금 머리를 잠깐 숙이고 있지. 이 청년 학생처럼
머리를 들고 싶은 사람은 더없이 많을 것이다. 물론 뭐 폭약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이게 뭐 동서고금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특히 이제 다른 뭐 도구가 없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폭약을 가지고 고기 잡는 걸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특히 작년에 그와 같은 행동을 개시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선 지 5년째 되고, 또 작년 5월 6일에는 북한에서 제7차 당대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김정은 정권이 보다 공고화되기 전에 저 자를 죽임으로써 김정은 3대 세습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런 아마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5월 6일 그 제7차 당대회가 열리는 그 4.25 문화회관 인민무력성 소속 그 극장이죠. 이 극장은 가장 그 인민문화궁전이나 뭐 봉화극장보다도 이 말하자면 암살, 테러로부터 그 잘 설계가 되고 건설된 그런 그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7차 당대회가 열리고, 그 당시 또 외국 기자들을 북한이 30여 명 이상 초청했지만 기자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걸 철저하게 차단했는데 아마 이 대학생의 암살 테러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북한의 국가보위성 발표에 의하면 김정일 사망 이틀 후 평안남도 출신의 출소자 5명이 비밀 결사대를 조직하고 역시 김정은 암살을 모의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외신 보도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만, 아마 북한이 뭐 언론의 자유가 있다면 뭐 매일 보도해도 될 정도로 북한에서 이제 김정일 또 김정은 뭐 그전에 김일성 이런 3대 세습에 북한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정말 이게 전쟁이나 콱 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결국 이 정권이 좀 콱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다른 은유적인 표현인데, 아마 그렇게 김정일, 김정은 암살 조직뿐만 아니라 지금 평양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 종합대학과 같은 이 엘리트들이 뭔가 지하서클을 조직하고 이 북한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그 말하자면 얼음장 밑에서 이제 강물이 흐르듯이 많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국가보위성이나 이런 포갑기구들에서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장마당이 더 확산되고 돈의 더 흐름이 강해질수록 이런 조직은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40년 만에 교육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12년제 의무 교육을 내세웠습니다. 네, 이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이 뭔가 자신들의 내가 등장함으로써 세상이 좋아졌다, 즉 복지 정책에서 북한이 제일 자랑하는 게 이제 무상교육, 무료교육인데, 지금은 뭐 이 말이 완전히 다 유명무실해진 건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내가 집권해서 뭔가 좋아졌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71년에 발표한 11년제 의무교육을 한 40년이 넘어서 이제 12년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를 많이 가르치면 그게 복지가 잘 돼 있고 이게 아시아 최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북한 인민들은 그걸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무슨 12년을 시키든 11년을 시키든 그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자유스럽게 주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 12년 교육을 시키면 더 장마당에다가 장사하는 것만 붙들어 놓고 이러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로서는 환영할 수 없는 일인데, 단지 김정은의 치적, 내가 잡으니까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선전용으로 저런 교육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어린이들, 어른들은 더 고달프게만 생겼습니다. 네, 그 12년제 의무 교육을 전면 실시하면서 내세운 그 목표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가학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학교육이라는 게 이게 가정교육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가학교육이라는 게 가정교육이 아니고요. 가학기술적인 과학 네, 기술. 과학. 네. 네. 과학기술. 뭐 북한이 지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또 내놓은 하나의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교육. 발언이 어디 한 번도 빠르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을 우선하면서 뭐 과학자 아파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게 순수 인민들이 먹고 사는 이런 지능적인 과학이 아니라 그냥 군사 핵 개발하고 뭐 이게 뭐 ICBM 쏘아 올리고 로켓 개발하고 이런 데 지금 치중하는 그 과학 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건데,
사실 이 과학기술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두뇌라든지 제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과학기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성적을 잘 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의식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뭐 평양이과대학이라고 하는 그 평성에 있는 대학 거기 나온 사람들이 과학기술자로서 지금 최고 대우를 받나요?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나와야 노동당의 간부가 되고 권력의 핵심인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안에 30% 이상이 다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입니다. 중국의 무슨 시진핑 주석이나 후진타오나 이게 말하자면 칭화대학 출신 아닙니까? 이공계 대학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역시 내가 집권해서 뭐 좀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하나의 그 선전 프로파간다 차원에서는 아파트도 세워주고 뭐 이게 조금 훈장도 달아주고 뭐 하나 뭐 로켓 실험하면 뭐 버스에 태워서 평양시 한 바퀴 빙빙 돌리고 이런 식의 그 캠페인은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과학기술도 이 12년제 의무교육과 비슷한 어떤 그 캠페인의 메뉴일 뿐이지 실제로 북한에서 정치 지향적인 이데올로기 우선적인 이런 체제가 받기 전에는 이런 이공계 사람들이 절대로 대접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4월 2일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2018년 아시안컵 예선과 2019년 FIFA 여자 월드컵 예선을 겸해서 평양에서 열리는 대회에 한국, 북한, 우즈베키스탄, 인도, 홍콩 등 5팀이 참가합니다. 네, 여기에는 제가 볼 땐 북한의 분명한 두 가지 목적이 숨겨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이스하키 선수를 며칠 전에 내려보냈죠. 네, 2017년 국제 아이스하키 협회. 이것은 우리가 아량에 의해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번 축구 선수가 가는 것도 북한의 선택에 맡긴 거죠. 우리는 얼마나 북한이 또 저거 안 받아주면 어떡하고 가슴 저렸는데 북한이 선뜻 받아줬단 말이죠. 왜 받아줬을까요? 제가 볼 땐 지금 북한은 우리 한미합동훈련이 진행되면서 김정은 어떤 참수작전 또 정밀타격 이게 대해 상당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뭐 총참모분이 뭐 나서서 지금 뭐 허장성세하지만 사실 북한이 그 재래식 전력이 아주 비참하고 한심하기 때문에 혹시 정말 와서 김정은을 때리면 어떨까 겁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의 어떤 결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말하자면 좀 생명을 더 연장하고 뭔가 군사적인 타격을 막아내자는 이런 아주 뿌리 깊은 북한의 전략이 숨겨져 있고 또 여자 축구는 북한이 또 우리보다 강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뭐 북한 남자 축구는 우리가 훨씬 강하지만 여자 축구는 북한이 강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선수들을 데려다가 그 뭔가 릉라도 경기장에서 한 뭐 5대1로 이겨가지고 남조선 코납작하게 하려는 뭐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북 관계에서 뭐 스포츠 분야일지언정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어쨌든 바람직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남북한 축구 경기가 평양에서 열린 것은 1990년 10월 남자 대표팀의 평양 서울 경평전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여자 국가대표팀의 윤도경 감독은 90년 당시에 직접 선수로 뛰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는 FIFA 승인 매치가 아니었고 이번에는 FIFA 주관 대회이기 때문에 태극기가 개양이 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장 박사님은 축구에 관한 책도 썼으니까 축구 박사신데 우리가 이제 역도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역도 선수들이 평양에 가서 이미 거기 한 3, 4년 됐죠. 네,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갔을 때 우리의 이제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분단 이후에 최초의 일이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태극기가 올라가니까 저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기인가 또 우리 애국기가 울려 퍼지니까 저게 무슨 애국가인가 아주 어리둥절해서 어떤 사람은 뭐 중얼중얼 따라 부르기도 했다는데 그걸 가사를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어떤 올림픽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 많이 금메달을 땄으니까 저도 체육 관계자들 예술 관계자들은 우리의 태극기와 애국가가 낯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북한으로서도 계산을 했겠죠.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가서 과연 태극기를 올리고 애국가를 울려 퍼질 수 있는 것만큼 정상이냐. 그렇지는 못하다. 자기네가 무조건 남조선만 이긴다. 이런 계산하에 북한이 받아들인 점도 있다고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좀 잘 싸워서 북한 선수도 코납작하게 하고 다시 한번 평양에
우리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선에는 단 한 팀만 나갑니다. 지금 평창에는 북한 여자 국가대표팀 아이스하키 팀이 와 있습니다. 2017년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주관하는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2그룹 A, 그러니까 4부 리그 경기인데요. 예. 일단 북한은 첫 경기를 호주에게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관계자가 최문순 강원지사에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시사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북한의 그 박아묵의 IOC 위원도 언급한 일이고, 이것 역시 제가 볼 땐 북한이 상당히 순수 스포츠 정신보다는 정치적인 뭔가 의사와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그들은 핵개발대로 도발은 다 하면서 뭔가 체제는 유지해야 되겠고, 근데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북한을 지금 선봐주겠다는 거고, 미중 정상회담에서 저한 시진핑이 띠띠미지하게 나오면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정밀 타격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핵개발은 핵개발대로 하면서 뭔가 이 스포츠라는 문화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오겠다. 그래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의 그 평화 무드를 조성하는 채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테러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 이런 이중 전략이기 때문에 뭐 원래 그러나 동계올림픽 규정은 하계올림픽도 마찬가지지만 한 개 지방을 위주로 해서 이것은 조직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할 수 있는 이런 그 문제가 아니고 아마 IOC의 그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북한이 지금 마식령 스키장을 이게 사이즈에서는 상당히 크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모든 시설을 볼 때 국제 경기를 거기서 치를 만한 것은 절대로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만 있지 이것이 실천에 옮겨지긴 역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동독의 경우 출국할 때는 동독 국가대표 선수였다가 귀국할 때는 독일인이 돼서 귀국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스포츠 선수단이 이런 역사적 시간에 놓이게 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이상향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너무 힘든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청속골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청속골이란 곳은 북한 영화 림꺽정에서 나오는 그 양반 없는 세상에서 화목하게 살잖아요,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북한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다고 최근 북한 전문 매체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만큼 청속골, 산골짜기 들어가면 이제 노동당도 없고 국가보위성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인민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노동당 체제가 아닌 아예 자유스러운 독립적인 체제에서 살고 싶다. 그게 이제 지적하신 그 청속골, 임꺽정이 뭔가 자기의 그 패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는 빈부격차도 없고 신분차별도 없고 그런 데서 사니까 그렇게 속 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날 북한의 노동당과 평양의 특권층은 사실 옷만 갈아입은 착취계급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타도하고 무산자의 나라를 만든다고 하면서 뭐 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로 옷만 갈아입은 지주자본가가 평양에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외모는 북한의 계급경에 늘 나오는 황지주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안 보고 살고 싶다. 이것은 제발 노동당 시대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북한 인민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걸 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속골에 들어간 임꺽정이 칼도 잘 쓰고 해서 내려와서 또 마을에 내려와서 지주도 이렇게 칼로 목을 베고 했듯이 정말 청속골이라는 것은 북한의 좁은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자기 지역에 있는 노동당 간부들 또 보위성 이런 착취계급들을 청산하는 것이 결국 청속골을 만드는, 가까이서 쉽게 만드는 길이라고 제가 감히 언급하고 싶습니다. 강연제강 얘기도 나온다고요? 최근 한 여성이 강연제강을 중국으로
빼돌리려고 하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내막을 보니까 국경경비대가 강연재강을 빼돌리는 것을 도와주겠다 하고 선불을 받고 나중에는 또 그 여성까지 체포를 한 겁니다. 이유를 보니까 4월 15일을 앞두고 김일성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안 검열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도 올려야 되지만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도와주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돈은 받고 여자까지 체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연재강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시청자들을 네, 위해서. 강연재강은 이제 북한이 당이나 청년동맹이나 여러 이제 그 정치 조직별로 강연재강을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강연재강을 직접 들고 중앙당이나 중앙조직에서 내려와서 강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방 간부들에게 위임을 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뭔가 최근에 부르주아 사상이나 무슨 황색바람을 억제하자든지 또 태양절을 맞으면서 김일성, 김정일을 어떻게 떠받들자든지 개인 숭배, 소위 그 무슨 반종파 투쟁, 이 체제 옹호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기 위한 게 강연재강인데 사실 강연회를 이렇게 강제로 조직한데 그것도 안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연 가면은 한 절반은 자고 절반은 그냥 듣는 채 하는 게 강연인데 그 재강은 이제 비밀리에 꼭대기에서 제작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허구적인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국을 통해서 뭔가 북한의 뭔가 그 내막들을 폭로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그걸 빼돌리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국경경비대가 이렇게 그 이중적인 뭔가 트랙을 써서 건너가라. 그리고 돈 받고 또 건너가는 걸 뒤에서 막 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체포하고 이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 북한 군인들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무슨 도덕과 윤리가 있겠냐마는 어쨌든 그렇게 이중 플레이를 하고 이것은 그냥 그 체포하는 정도에서 끝났지만 넘어가라 그러고 뒤에서 쏘고 또 죽여놓고 내가 도망갔기 때문에 사살했다. 왜냐하면 입을 가장 쉽게 막는 것은 죽여야만 그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은다면 그 사람의 입을 막는 건 죽이면 되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희생의 어떤 첩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인데 북한 국경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그 인권 침해의 아주 부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말레이 정부가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과의 단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도 이어졌고요. 핵심 용의자 리지우도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출국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시티 아이샤나 흐엉과 같은 이런 실제 그 김정남의 얼굴의 VX를 바른 사람들을 데리고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훈련시킨 그런 공작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확보해서 증언을 확보해야 되는데 말레이 당국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북한으로 출국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그 유감스러운 일이고 특히 이런 그 북한이 이번에 분명 김정남 암살이 백일화에 드러났다면은 북한이 테러 지원 국가로 미국 정부에서 지정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물론 김한솔과 기타 가족을 통해서 이것이 더 구체화되면 아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문제는 말레이시아 당국이 평양의 인질로 잡힌 9명의 인질 때문에 이랬다기보다는 내부적인 그 정권의 재창출, 현 집권당 내각이 다시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했다. 이런 보도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그 아쉬운 일이고 북한이 아마 김정은이 소식통에 의하면 단교만은 막아라. 이런 이제 엄명이 내려져서 북한 당국이 뭔가 또 뒷거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 현찰을 제공했다든지 이런 그 뒷거래가 흑막의 뒤에서 이제 딜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은 그런 아주 협작과 음모에 강하다. 이런 것을 이번 김정남 암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2015년에 개정한 북한 형법의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본주의적 문화 등 외부 정보를 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유훈, 미집행죄도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 조항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 뭐 이미 헌법에서 사라진 무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니 무슨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니 그런 고리타분한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자기의 권위와 위신은 서지 않고 결국 조상의 이름을 팔아서 법으로 통치하겠다는 건데 사실 북한의 법은 거의 다 실종됐고 법치주의는 말뿐이지 뇌물과 사기와 협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형법이 뭐 지금껏 계속 강화만 되어왔지 약화된 적은 없습니다. 북한의 형법이 강화돼서 북한의 법질서가 수립되고 법치주의가 강화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미 북한에서 법은 무너지고 이데올로기도 무너지고 이제 자본주의 장마당 경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뭔가 포갑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일 뿐이지 그 칼을 휘둘러 봤자 거기에 복종할 북한 인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제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관계자가 참가를 시사했다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찬일 박사님은 동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까지를 포괄적으로 함께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으로 보내는 진짜 북한 뉴스 말리마 종합보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말리마 종합보도 한 다음부터 북한의 노동신문에 매번 말리마 얘기를 갖고 내치고는 돼.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